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좋은 강연을 듣고 계시는 전 세계 YMCA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예, 시민사업위원장 김태석입니다. 제가 그 꿈의 도시 구리찌바를 가본 것은 2006년입니다. 당시에 가서 이 사진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굴절 버스도 봤고 또 여러 가지를 갖다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것이 단순한 대중교통의 혁명뿐만이 아니라 행정의 개혁, 가버넌스의 구축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보고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의 당시에 수많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박용남 소장님의 꿈의 도시 구리찌바입니다. 예. 우리나라 BRT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 최고 전문가이신 박용남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박용남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아서요. 마스크를 쓰고 목소리를 좀 키워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동영상으로 직접 이렇게 뭐 중계를 해가면서 하리라고는 또 생각도 안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은 한 90분 정도, 뭐 한 9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뭐 한 2, 30분 질문을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차표를 끊어놓기를 9시 6분째 할 끊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여튼 뭐 가능한 한 끝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대전을 가든 세종을 가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막차가 끝나서. 내가 9시 6분 잘 그래서 끊었다는 걸 미리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시 반이요? 예, 그래 8시 반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발표하는 거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YMCA에서 제목자체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정해놔서 창원 BRT 사업을 진단하다. 난 진단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창원 사람도 아닌데 내가 주제 넘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유튜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BRT가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BRT가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창원시에서 지금 이제 슈퍼 BRT 사업 이제 뭐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래서 창원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제가 첨언을 하듯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이제 그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으로 보여져 있는 것이 말하자면 BRT의 이제 전형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브라질의 이제 쿠리티바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도시는 BRT 시스템의 메카인 그런 도시에서 지금 운영 중인 버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 이제 BRT를 모델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대용량으로 거의 지하철 수준으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이제 콜롬비아의 이제 보고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트랜스밀레니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요 도시 인구가 약 한 8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뭐 창원이나 이런 도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도시죠. 요 BRT 시스템은
시간 방향당 처리 용량이 한 4만 5천 명 이상을 실어나릅니다. 이제 거의 지하철 수준으로 이제 실어나르는 그런 시스템이고, 맨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프랑스의 후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요 BRT 시스템은 뭐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BRT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걸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제가 드릴 텐데, 왜 이제 이 BRT라는 사업을 국내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꾸미도시 꾸리찌바라는 책을 쓴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책을 썼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이제 요 꾸리찌바를 모델로 해서 BRT 사업을 한 거는 뭐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15년이 넘었으니까 이게 잘 안착하고 이제 상당히 우수한 시스템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돼 있을 만도 했을 텐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제 왜 그런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BRT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이제 이 많은 도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꾸리찌바라고 하는 도시가 요 BRT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제 국제사에서 BRT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어로 서페이스 메트로라고 해서 지상철, 지상의 지하철 이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영어권에서 일반화되어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이 도시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이게 이제 국제사에서 이제 그 보고타를 중심으로 해서 대용량 시스템이 전파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BRT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BRT는 영어로 이제 버스 레피드 트랜짓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직역해서 번역하는 거는 간선 급행 버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는 동안 간선 급행 버스라는 말도 쓰고 BRT라는 말 가지고 혼용을 해서 쓸 텐데, 크게 이제 이런 순서로 간단히 이제 BRT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오게 됐는지, 국내 버스 교통 여건을 간단히 그냥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등장 배경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 버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저비용 교통수단인데 대용량으로 사람들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이제 창안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다음 요걸 정의하고 특성은 뭔지, 그다음에 이 BRT라는 게 국내에도 이제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도시 철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뭐 여기 가까운 김해나 이런 데서 보셨지만 돈은 많이 들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이제 이 BRT가 어떤 점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 BRT 시스템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등급이 결정돼요. 이제 금메달급이 될 수도 있고 은메달급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동메달급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저급한, 국내에는 대부분의 BRT 시스템은 베이직 BRT라고 해서 동메달급도 아닌 BRT 시스템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뭐 이 부산이나 이런 데 있는 시스템들도 사실은 다 그런 거죠. 이제 많은 전문가들, 이 BRT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 국내에서 이제 운영 중인 BRT 시스템을 보면 이게 BRT라고 생각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 정도로 이제 저급한 시스템에 이제 BRT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창원이 최근 들어와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국가 사업으로 이제 슈퍼 BRT의 시범 도시로 여기가 선정이 되어서 금메달급의 BRT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시스템 구성 요소가 어떤지, 그다음 이걸 왜 도입하는지, 그다음 이제 해외하고 국내 이제 BRT 도입 현황과 실태가 어떤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되죠. 이제 그런 거를 국내 사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야사를 오늘은 얘기하기가 참 곤란해요. 내가 저 생중계를 하니까 내가 뒷이야기를, 내가 한 20여 년 동안 이 시스템에 관련된 뒷이야기를 다 듣고 현장에서 본 사람인데,
일부는 내가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내가 뭐 강의를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내가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BRT 중심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창원 BRT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 그림은 국내뿐이 아니라 지구 전환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이 공통된 그런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버스 이용 승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이용 승객이 줄으니까 버스 업체가 이제 경영 수지가 악화되죠. 그러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여력이 축소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버스 회사 사람들이나 관공서에도 운행 노선을 폐지하게 됩니다. 아니면 운행 노선을 단축하게 되고 뭐 운행을 기피한다거나 그러면 서비스 질이 계속 버스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면 버스 이용객은 또 감소하게 돼요. 이게 하나의 빈곤의 악순환처럼 사이클로 이게 계속 돕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도시에서 구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창원만 해도 대중교통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도시 안에 들어와서 걸어 다니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면 이 도시 안에서는 사실 자가용 없으면 살기 힘든 도시.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 이 버스 서비스가 계속 악화되는 거는 결국은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위 선진 도시들이라는 데는 건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통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든 승용차 위주의 이제 교통 정책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기후 위기가 이제 심화되면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다양한 준비를 하는 그런 노력들도 거의 대부분이 도시를 바꾸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주로 합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일상으로 지금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바이러스랑 우리가 같이 살아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1년에 보통 1년에 한 2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발병된다. 팬데믹으로 갈 수 있는 거냐 안 하는 거에 차이만 있는 거지 바이러스는 일상적으로 와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제 고민을 새롭게 하게 돼요. 뭐 파리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럼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후 변화 위기 또 역시 같이 지금 이제 동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참 안 돼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RT가 등장된 배경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나 교통시설이 뭐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증가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분담률이 끝없이 계속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 낮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통체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롭고 신속한 그리고 양질의 대량 수송에 적합한 저렴한 비용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근데 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호주머니 사정이 괜찮으면 도시 안에서 철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여유가 없으면 사실은 버스밖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BRT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탄생된 겁니다. 현재 제가 이 BRT를 정의하면 제가 이제 처음 이 브라질의 꾸리티바라는 도시에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권에서 BRT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연원을 쭉 더듬어 보면 BRT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BRT라는 게 뭐냐? 국내에서는 간선급행버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 개념을 그냥 도입한 거예요. 그 BRT를 제가 이제 국내에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소개했어요.
지하철처럼 땅 위에 버스를 가지고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시스템인데 국내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뭐 세종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만 봐가지고 이게 그 우수한 BRT 시스템인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승객 중심의 고성능 고품질의 버스를 이용해서 안락하고 저비용으로 운행되는 그런 버스에 기반을 둔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꾸리치바라는 도시를 만드는 자이멜 레르네라는 사람이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교통수단도 진화해 왔습니다. 이제 이 도시 안에 가면 아까 처음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중굴절 버스가 차량이 3대 매달려 있는 버스가 주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탄생됐느냐면 여기 시장하던 사람이 자기가 대강 이 도시를 어떻게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굴절 버스라는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스웨덴에 이제 예테보리라고 하는 도시가 볼보의 본사가 있는 도시인데 볼보의 본사 있는 데 가서 요 시스템을 내가 운영하고 싶은데 차량을 이게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는데 6개월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에 날러 와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산해 보겠다 그래서 굴절 버스가 탄생됐어요. 근데 이 BRT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버스 전용 도로에 이제 대용량의 버스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버스의 속도를 높이고 이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는데 요거를 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기억하면 뭐 국제사에서 IDDP니 뭐 이런 기관에서 이걸 이제 BRT를 번역하고 용어 정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요 그림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냥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냥 땅 위에 지하철이다. 지하철 다니는 그런 시스템처럼 버스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제 머릿속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 BRT라는 시스템이 왜 들어오게 됐냐? 제가 이제 그 보고타나 꾸리치바나 뭐 이런 도시에 역사적으로 이 도시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걸 쭉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떻게든 철도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토목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도시들은 다 저비용으로 돈을 안 들이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은 이제 경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BRT 시스템은 킬로미터당 보통 한 50만 달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류장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요건 금액이 달라지죠. LRT 같은 경우는 약 한 1,3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가 철도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금액으로 비교가 되죠. 요 사이에 BRT와 LRT 사이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인데 이 트램이라는 교통수단도 이 BRT보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이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 대중교통 시스템의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본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마다 여건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건 뭐 요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교통수단별로 평균 자본 비용을 보면 저소득 국가하고 고소득 국가가 이제 투자하는 게 이제 정류장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아주 고급형으로 만들고 이제 정류장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무슨 실험들까지 이루어지냐면 다 솔라 패널 같은 것들을 정류장에 얹혀가지고 태양광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 이제 합니다. 뒤에 가면 제가 이제 이 꾸리치바 사례를 이제 최근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드릴 텐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BRT 평균 들어가는 것이 LRT나 그다음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비용은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국제사회 이제 지수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 BRT의 비교 우위 중에 하나가 동일한 투자비를 가지고 설치 연장을 비교를 했을 때 돈을 적게 BRT를 왼쪽 그림은 86km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림이고 똑같은 돈으로 LRT를 하면 22km. 그다음 메트로를 하게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한 9km. 그러니까 이제
저비용으로 이 시스템을 하도록 지금 이제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저비용으로 하면서도 이제 철도처럼 그렇게 이제 운영하도록 만드는 거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시스템은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이 착수돼서 이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까지 이제 건설 기간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건 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획 및 건설 기간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BRT 같은 경우는 통상 한 12개월에서 길게 보면 한 24개월 정도 이제 계획 기간이 걸리고 건설하는데도 그렇게 긴 기간이 걸리질 않아요. 이게 이제 뭐 사업비가 적으니까 이제 자연히 이렇게 되죠.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BRT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해서 큰 돈 들이고 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임기 중에 이걸 못하니까 이 사업을 이제 BRT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개 보면 철도하는데 지금까지 올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그냥 경험한 게 워낙 많습니다. 승객 처리 용량도 제가 아까 이제 그 보고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이제 시간 방향당 이제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주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날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 비교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상파울로 라인 1이라고 상파울로에 있는 그 1호선 같은 경우는 시간 방향당 처리 용량이 약 한 6만 통행 정도 처리합니다. 이제 이런 데는 대개 보면 차로가 한 개 차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개 이제 두 개 차로 정도를 전용 차로로 두고, 그러니까 양방향 한 4차로 정도가 운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요건 작년에 제가 이 멕시코 시티를 뭐 이 도시 안에도 여러 개 등급의 그 BRT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뭐 한 4만 통행 정도를 처리한다거나, 근데 뭐 우리는 이런 수요가 나오질 않습니다. 대개 보면 이 꾸리지바 수준 정도에서 더 이거보다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비용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대중교통수단의 승객 처리 능력이나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이제 메트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비도 많이 들고 이제 처리 용량은 많지만 투자 비용이 워낙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요 맨 하단에 BRT 시스템은 처리 용량은 많은데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BRT와 LRT의 평균 통행 속도를 이제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도시마다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전용 차로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시속 한 35km 정도 이상은 다 합니다. 또 뭐 대전에 지금 이제 세종 같은 데 있는 데는 광역 BRT 같은 경우는 시속이 35km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 거의 뭐 80km 막 이렇게 달리는 구간도 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이제 하향 조정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행 속도도 이건 뭐 트램이나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이제 도시 안에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뭐 메트로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우수한 시스템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봐주길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 BRT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소분류를 할 수 있고, 이걸 세 분류로 들어가면 한 3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BRT 스탠다드라고 그래서 평가 지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고 1점짜리, 2점짜리 다 점수를 매겨서 실시간으로 이걸 다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기본 구성 요소가 뭔가 하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가 도시 안에서 제대로 주행을 못하는 건 전용 도로가 없어서 사실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여건상 사실은 이게 교행을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어주려고 교차로 시설이 필요해요.
이제 요거는 최근 들어와서 지금 이제 철도연구원에서 요거 지금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을 외국처럼 지금 이제 국내에도 체계적으로 좀 도입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이제 슈퍼 BRT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나중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 같은 것들이 도시에 들어올 거예요. 이제 지금 뭐 바르셀로나나 뭐 많은 도시들이 이 시스템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요거는 아직까지도 좀 미진합니다. 그다음에 환승 시설이 있는데, 요거는 환승 시설을 버스 안에서 환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승 정류장에서 환승을 할 수도 있고 터미널에서도 환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환승 정류장은 이게 이제 정류장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국내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없는데, 섬식 정류장이라고 해서 중앙차로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 정류장 하나 놓고 양쪽에 양방향에 주행하는 차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버스가 양문형 버스가 있어야 돼요. 문을 양쪽에서 뭐 열고 닫을 수 있어야 그런 버스 시스템이 운영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세세한 이 디테일에 상당히 약해.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섬식 정류장을 만들게 되면 도로 안에서 정류장을 공사를 하면서 공간을 많이 먹질 않죠. 그런 장점은 있는데 반해서 또 이제 이게 공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사실 섬식 정류장보다는 다른 거 하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섬식 정류장 안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양방에 주행하는 차들이 다 그 안에 가서 노선 버스를 보고 바꿔 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승 정류장은 환승 센터를 이제 뭐 꾸리치바나 보고타나 뭐 이런 도시들은 가보면 사실은 환승 센터 규모도 크고 환승 정류장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준비들이 거의 지금 되어 있는 데가 국내는 별로 없죠. 그다음에 이제 노선 구조를, 이제 요건 이제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겪을 거고, 이제 세종에서 지금 이런 요거 관련된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데, BRT 도로를 이제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있으면 전용차로를 주행을 하다가 일반 도로로도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일반 도로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던 게 전용차로를 들어오게 되면 슈퍼 BRT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정류장이라는 게 요금을 선집을 하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요금을 선집을 하려고 그러면 정류장을 양쪽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이게 이제 곤란해져요. 이게 노선 구조가 단지선에 이용을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중앙차로에 있던 버스가 지선을 그냥 그 버스가 갈 수는 없죠. 또 하나, 이제 중앙차로를 가다가 내가 이제 중앙차로 가던 게 이제 여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제가 들은 걸로는 굴절 버스를 4대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나 봐요. 1차 계획을. 난 뭐 세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4대 정도인데, 지금 세종시는 인구가 한 35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4대가 이미 들어와 있고 금년에 8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인구 규모로 따져보면 4대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 차로를 굴절 버스가 달리는 환경하고 이게 이제 일반 도로로 갈 수 있냐?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슈퍼 BRT를 하면 그냥 이 책상 위에서 가능한 걸로 그냥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전문가들이 이제 BRT 크립이라고 그래서 CREEP 크립이라고 그래서 사소한 거 잘못해가지고 엄한 데 가서 펑 터지는 일들을 만들게 돼요. 이제 국내는 이런 시행착오를 지금 현재 겪고 있고, 내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세종에서 그럴 가능성이 좀 당연히 높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TS를 통해서 운행 및 관리 시스템은, 요건 뭐 이 기술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뭐 상위권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 하는 거, 그다음 서비스 체계 갖추는 거, 뭐 이런 게 해서 크게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통행권도 보면 이제 이 전용 또는 공유 대중교통 차로를 이용하는데, 요걸 이제 평면으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입체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도시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제 이게 다 이제 뭐 가변적으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평면이나 입체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다음에 버스 우선이나 다인승 차로 같은 걸,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상급 BRT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지 않습니다. 전용 도로를 반드시 독립적인 통행권을 보장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그렇게 해야 지하철처럼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리돼서 완전히 전용 차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 다른, 그러니까 BRT 도로만 주행하는 버스들만 다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슈퍼 BRT 만든다고 그러고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이제 이 창원이 그럴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가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오클랜드나 뭐 이런 도시들은 보면 신호교차로에서 BRT에 이제 진행 운송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이건 뭐 대중교통 시스템과 그 연동해서 이제 신호 체계 주는 거나, 이건 뭐 기술적인 문제들인데, 통행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뭐 어떻게든 상급 BRT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시스템들처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류장이, 여기는 이제 원통형으로 정류장이 돼 있고, 여기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이게 이제 요금을 선집을 하도록 다 돼 있어요. 요금을 먼저 내고 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미리 내고 이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이게 승하차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또 실시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게 사실 이게 명실상부한 슈퍼 BRT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정류장이 단순한 게 아니라 정류장 안에서도 수평면을, 버스의 플랫폼과 이 정류장의 플랫폼이 같아야 휠체어 탄 사람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통행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요거 이제 이 브라질의 꾸리티바 같은 도시는 뭐 이게 잘 돼 있는 데는 대개 보면 여기 정류장 근처에 추월차로가 있어요. 선행한 차가 여기서 이렇게 착 주차하고 있는데 내가 하차하는 인원이 없을 때 여기 뒤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추월차로를 만들어서 뒤에 오는 차들이 주행을 하도록 이런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 도시만에서는 이런 공간 확보하는 게 생각처럼 넉넉하지 않아요. 아마 창원도 그럴 거라고 내가 보는데, 그 뒤에 가면 창원 이야기는 제가 이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에콰도르에 있는 끼토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중앙차로인데, 이건 이제 영유버스 전용차로라고 해서 기존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이건 뭐 설계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해. 요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있는 건 이제 보고타에 있는 그 트랜스밀레니엄 정류장 모습이고요. 오른쪽 거는 프랑스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도로 하나를 놓고 정류장 하나 가지고 양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만들도록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가변적인데,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 슈퍼 BRT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차로 시설을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시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걸 만드는데요. 하나는 요건 이제 에콰도르 끼토라고 지금 내가 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지하도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실내를 그냥 두 가지 사례는 세종만 가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가거나 지하차도로 들어가거나 하는 시스템은 세종에도 있으니까 이런 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요 보스턴 안에는 요거 이제 실버라인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이제 BRT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 이제 공원을 만들었어요. 상부에. 워낙 이제 이거 가지고 국제사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추정했던 비용보다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뭐 소송까지 가고 아주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시애틀 같은 경우는 도심 안에는 이 도시만의 특정 지역은 대중교통만 이용을 하고 여기는 무상버스 운영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차는 요금을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 제가 오늘 뭐 여기서 다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무상버스도 형태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뭐 그런 실험을 일부 한다고 하는 도시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환승 시설은 도시 규모나 도로 여건 등에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이제 환승 터미널이나 이제 정류장이 확보가 되어야죠. 자, 요 그림은 브라질의 이제 꾸리티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시민의 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요게 중형 환승 터미널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하차해서 요 시민의 거리 안에서 서비스를 다 받고, 여기 대개 보면 연방정부 사무부 오는 거나 교육청 사무부나 뭐 그다음 상수도 관련 거 뭐 여성은행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요 가운데서 다 봐요. 그렇게 하고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환승을 하면 이제 추가 요금 부담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이제 정류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장 건설이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랜드마크가 결정이 돼요. BRT 시스템의 정류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게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섹시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랜드마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꾸리티바라는 도시가 왜 국제사회에 처음 유명해졌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 에코 디자인의 모델인데, 요금을 선집을 하고 이걸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자세히 뜯어다 보면 요 시스템 자체는 엔진의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같으면 버스 정류장에 가면 기사가 저만큼 세워주면 난 그거 달라고 죽으라고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류장 안에서 미리 들어가서 요금을 내고 기다렸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요 버스에서 이제 발판이 딱 내려오고 스크린 도어가 열려요. 그러면은 그냥 평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옛날 구식이에요. 요 근래에 나오는 시스템들은 요거보다 더 진일보한 그런 시스템들도 막 나오는데, 최소한도 청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들이 더 진화된 시스템들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나 그런 노하우들이 국내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세세한 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요 정류장이나 환승 터미널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이 이제 도시 안의 랜드마크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사업을 잘하면 이제 TOD라고 해서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차에 의존하지 않고 도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차량은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상당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개성 있고 미적인 그런 설계나 외관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트램과 똑같은 버스가 도시 안에서 막 나와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후앙이라고 하는 도시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요, 그 낭뜨나 뭐 이런 도시에 가면 이중 굴절 버스인데 전기로 운영하는 굴절 버스가 주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원이 거의 트램과 정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내가 일부만 보여드린 건데, 맨 위에 있는 거는 꾸리티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이 도시 안에는 버스가 지금 현재 연장으로 따지면 최대 30m까지 버스가, 우리 일반 버스는 16m가 넘질 않거든요. 30m까지 되는 버스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승객 수요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 도시는 270명까지 실어나르려는 게 27m 정도 되는 버스가 이 도시 안에서 이제 주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지낸 아인토벤 이 고향인 사람 알죠? 그 사람 고향에서 운영한 필리아스라고 하는 시스템에 이제 요건 무인 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고타에 있는 굴절 버스고요. 이건 뭐 국제사회는 아주 다양한 그런 교통수단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창원 같은 데는 이런 수요가 안 나와요. 뭐 많이 해봐야 굴절버스, 출퇴근 시간에 굴절버스 운행하는 거 정도지 이렇게 대용량으로 실어 나를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도시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노선 구조는 요거는 이제 두 개 그림만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있는 건 요 꾸리티바라고 하는 도시는
5개 간선 교통축에 요 이제 지금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하나에서 이제 요건 이제 리냐베르데라고 하는 교통축인데 6개 간선 교통축 가지고 다 이 안에 대용량의 BRT 버스가 다 주행을 하는 이제 구간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요건 이제 보고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를 꼽으면 쿠리치바가 어디랑 비슷하냐면 덴마크의 코펜하겐이랑 비슷합니다. 거기는 이제 핑거 플랜이라고 그래서 도시를 이 손가락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마다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난 이 꾸리치바를 처음 알은 게 코펜하겐에서 알았어요. 거기 이제 그 도시계획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 얘기를 해가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오래전에 이 도시 갔다가 꾸리치바를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 꾸리치바라는 도시는 손가락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도시를 개발을 했는데 이제 이 보고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타랑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이 BRT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라는 게 인구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유관되어 있는 그런 교통수단과 이제 환승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죠. 하나는 이제 BRT가 이제 지하철이랑 연계돼서 뭐 인구 규모가 큰 데는 요 지하철까지 있으면 지하철이랑 환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미국의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요건 이제 대만의 타이베이 같은 데가 그런 데고요. 철도랑 BRT랑 환승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대용량의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요 누비자 같은 거랑 환승 잘하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BRT와 자전거 교통을 연계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요 이제 브라질의 이제 그 리우데자네이루 북쪽으로 가면 벨로리존트라고 유명한, 이건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권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 안에 무브라고 하는 BRT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은 다 공공자전거랑 연결을 잘 시켜놨어요. 요건 뭐 프랑스 낭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렇게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ITS를 통해서 운행 및 관리 시스템을 이제 총괄하는데 이 수준은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 이제 한국에서 LG CNS나 뭐 이런 데가 보고타 같은 데 가서 이런 그 사업 진출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앞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BRT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ITS를 통해서 이제 운행 및 관리 시스템을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면요. 요 버스가 이렇게 주행하는 공간에 요건 이제 브라질의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모습인데 심지어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나와 있어요. 보고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버스가 붙어가면 붙어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접촉해서 가지 않도록 하고 무슨 사고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우리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버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ITS를 통해서 운행 및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금과 관련된 건데, 요금 관리 시스템들이 옛날처럼 돈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다 승차권 없이 사용을 하도록 만들고, 이것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하죠. 이게 이제 승차 전에 요금 사전 지불을 해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 승차 전에 요금 지불을 미리 하는 것이 정류장에서 엔진의 공회전을 방지하고, 그 엔진의 공회전 방지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30% 정도는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하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 이제 이런 세세한 그런 디테일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 같은 데도 가면 BRT 전용도로 이렇게 가다가 아파트 단지가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승하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그 경우에 거기는 이제 대전서 들어오는 BRT 버스가 문이 하나인 버스가 관광버스 같은 버스가 들어오니까
전 세계에서 BRT 버스를 문이 하나인 BRT 버스는 없어요. BRT 시스템 안에는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 하나 가지고 승하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류장 하나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버스가 빨리 주행을 했는데도 정류장에서 3분, 4분씩 막 기다려요. 러시아어 시간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 꾸리지바나 보고타 등 대다수 같은 데는 대다수 도시들은 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운영 컨트롤하는데 이제 대개 보면 이런 도시들은 대개 보면 공사가 다 있어요. 꾸리지바는 URBS라고 해서 울비스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고 보고타 같은 경우는 트랜스밀레니엄 SA라는 공기업이 있는데 여기서 세세한 것까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준비가 없이 그냥 현재 지금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운임 수입을 승객 수가 아니라 주행 거리에 따라서 정산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부터 뭐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존재하는데 이런 세세한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런 걸 제대로 검토한 게 없이 하드웨어만 그냥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BRT 시스템은 메트로나 이런 거랑 똑같이 이게 이제 독립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PR을 합니다. 이제 요 브랜딩을 잘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름이나 사인이나 심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요거 하나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시스템. 서울도 이런 게 없고 이제 세종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걸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 브랜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업을 하나 해놓으면 국제사회에 뭐 실시간으로 다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브랜딩하는 것도 이 네이밍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서비스는 이게 뭐 안내 정보를 제공해 주는거나 티켓 관리하는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에 그리고 이제 버스 안내 정보 뭐 따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준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러면 BRT를 도입하는 그런 사유를 간단히 그냥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하면 투자비가 일단 적게 들어요. 그다음에 집행을 사업하는 것도 공사하는 것까지 계획에서부터 집행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다 짧고 그다음에 이 노선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도시 철도 같으면 구조물을 이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도시 노선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 없어요. 이제 버스는 이제 그런 유연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램도 마찬가지로 그 노선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램이나 BRT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흔드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들이 이해에 따라서 노선을 그냥 집어넣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게 있고요. 내가 오늘 여기서는 얘기를 다 못 드리는데 아주 다양한 일들이 지금 한국뿐이 아니라 국제사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 자체를 점진적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뭐 이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런 점진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하나 있고, 이제 요 보고타 같은 경우도 요 이제 트랜스밀레니엄 2001이라서 2001년도에 처음 사업해 놓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한 걸 다 하지 못했어요. 이제 시장에 처음 시장하던 사람이 애니까 페냐로사라고 하는 국제사에 아주 유명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퇴임하고 나서 후임자들이 그거 안 하고 또 메트로 관련된 논쟁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다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대용량의 시스템을 이 도시 안에서 현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해외 및 국내 BRT 도입 현황과 실태를 간단히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리면 이 BRT 도시 이제 도입하고 있는 도시 수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가 가장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트로 공사하는 것처럼 고비용을 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이제 전파시킨 게 이제 북미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고 그다음 뭐 유럽 가고 근데 이제 유럽은 워낙 이제 그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한 건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이제 아시아존에는 많습니다.
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기술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배워와야 돼. 뭐 웬만한 중국의 웬만한 도시는 광저우나 뭐 이창이나 많은 도시들 가면 그런 우수한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그러면 참 우습게 보는데 사실 우습게 볼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콜롬비아, 중국 등 이런 도시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우수한 금메달급의 시스템들이 이 나라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도시에 들어가 있어요. 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건 역시 이제 남미에 이제 있는데 아시아존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주요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요거는 3km 이상 넘는 것만 이제 집계를 해놓고 BRT 한다고 흉내만 내고 3km 이하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집계를 하지 않고 지금 한 175개 도시가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BRT 시스템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물론 전용차로 총연장도 역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가장 많습니다. 뭐 브라질이나 콜롬비아나 그다음 멕시코나 그다음 과테말라, 칠레 뭐 이런 도시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을 뭐 아르헨티나까지 다 남미에서 지금 가장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운영됩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BRT 시스템이 가장 먼저 들어온 도시니까 서울은 노선 연장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간선급 뱅버스 시스템을 갖춘 도시입니다. 연장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연장이 길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서울은 제일 현재 지금 국제사에서 연장이 길은 거는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는 그 트랜스 자카르타라고 하는 게 시스템이 도로 연장이 가장 깁니다. 근데 물론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은 아주 우수한 시스템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우나 그다음 뭐 테헤란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한 6번째 정도 지금 현재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는 서울이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서울이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시스템들이 들어왔으면 지방 도시에도 이미 이제 뭐 슈퍼 BRT 비슷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인데 처음에 이제 그걸 못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인데 서울 같은 데는 기존 창원처럼 기존 도시에 기존 도로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백지 상태에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시스템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 교통 전공한다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 넘겨주고 이게 세세한 걸로 강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아직 BRT 시스템을 도입한 도시로 내가 아까 175개라고 도시라고 했는데 세종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는 거기 집계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 뭐 수백 개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뒤에 이제 내가 화면으로 여러분들에 보여드릴 텐데 크게 지금 이제 세 가지 노선이 있어요. 하나는 대전역에서 세종을 경유해서 오송역까지 가는 BRT 광역 BRT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대전에 유성에서 좀 벗어나면 반석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반석에서 오송 들어와서 이제 세종 들어와서 오송역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가 있고 이것도 이제 광역 BRT고요. 양 두 개 지역을 같이 관통을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안에 순환하는 순환 노선이 있어요. 세 개 이제 BRT 시스템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제가 아는 한 이제 서울 다음으로는 이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고 뭐 여기서 시행착오 겪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3개 구간 모두가 국제사회 BRT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보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배우고 뭐 이거 벤치마킹 한다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되게 금메달급의 도시를 가보는 건데 그런데 이제 대광위에서 이제 이 창원처럼 슈퍼 BRT 대상 도시 5개 중에 하나가 이 도시입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 철도연구원에서 슈퍼 BRT 사업을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또 별개로 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7, 8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세종에서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제가 오늘 다 얘기는 모두 사석에서는 내가 말씀드릴게. 그래서 거기도 관련된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천국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대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5선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반석에서 이렇게 가서 가는 경우 있고 요게 이제 순환 노선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노선이 있는데 요 근래 이제 뉴스로 이제 주로 많이 두들겨 맞은 거는 요 순환 노선에 이제 전기버스가 전기굴절버스가 주행을 하는데 여긴 지금 입주가 되질 않은 지역이거든요. 입주가 되지 않은 지역에 순환 노선에 투입했다고 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욕도 먹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버스 전용 지하도나 고가도로 기반을 갖추는 그런 교차로 시설 구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데는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그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세종만 가면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기는 지하도를 관통하는 BRT 버스가 이제 지하도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고가도로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실험 요거는 아무래도 평면으로 주행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죠. 그다음 이제 이 금메달급의 상급 BRT를 건설할 수 있었는데도 세종시에는 그걸 못했어요. 요금 선지불 시스템 같은 것들 이 도시는 못 갖추고 있었어요. 슈퍼 BRT 핵심은 요금을 선지불 하는 건데 정류장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못 한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요렇게 이제 쉘터만 하나 있어가지고 BRT 버스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요금을 선지불 하질 않죠. 그래 이제 내가 가서 참내 말이 편하지 않은데 그 행복청에서 요 BRT 사업 공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놓고 높은 분이 이제 이거 잘했다고 얘기하려고 자랑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요 정류장을 세 군데에서 양방향 이제 한 군데씩 하니까 6개죠. 6개 이 정류장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반폐쇄형으로. 반폐쇄형으로 만들어 놓고 요금 선집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가 굴절버스가 또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정류장에 이게 정차하는 면이 달라지잖아요. 버스도 이게 승하차하는 면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돼서 또 한쪽을 지금 다 뜯어냈어요.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이게 시행착오 하는 게 다 돈인데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제 의정부나 용인, 김해 등의 경전철 사업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지하철이나 경전철 도시철도 사업이 폐조하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트램이 이제 뭐 대세인 것처럼 지금 계속합니다. 근데 이 트램도 또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워낙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 건 다 돈이랑 관련돼 있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많아요. 이게 이제 세세하게 문제점 있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BRT 시스템을 잘 만들면 대중교통을 혁신하는 그런 수단도 되기도 하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그런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똑같은 도시에서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트램이거든요. 이 바르셀로나에 운영하는 렛버스라고 하는 버스예요. 근데 이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송 용량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스탄불에 가면 이스탄불에도 또 이렇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논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는 지역에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하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저비용으로 하는 게 있으면 저비용으로 하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의사결정이 그렇게 안 이루어져. 정치인들은 되게 이제 큰 사업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BRT 중심의 대중교통을 뭐 국내에도 이제 이 트램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용역 결과로 나온 건설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과소평가돼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게 이제 대강 뭐 무가선 트램은 얼마, 가선 트램은 얼마 해서 대강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사업을 일단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니터링을 좀 잘 해보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도시 여건에 따라서 이제 최소한 나는 이제 그 은메달급 이상의 우수한 그런 BRT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메달급으로 하면 좋지만 사실 도시 여건이나 이게 이제 충족시키질 못해서 그걸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구성 요소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굴절버스 같은 것이 주행을 해야 되는데 굴절버스 주행하는 도로 여건이나 뭐 정류장 여건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냐, 아닌 경우 무리하게 해서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세세한 것들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은메달급 이상 되는 그런 우수한 BRT 시스템만 들어온다 그러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 여건이 금메달급도 가능하다. 이제 이게 BRT 스탠다드에서 평가를 하면 85점 이상 넘는 도시들은 지금 남미에 있는 그런 도시들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뭐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창원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그 녹록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시스템 안에 이 중앙차로가 이 추월차를 포함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좀 제대로 갖춰야 되고, 정류장도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아야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만들 건데, 우리 버스에 이게 지금 현재는 이런 준비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심히 좀 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버스를 승차 전에, 버스를 타기 전에 요금을 미리 내고 승하차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슈퍼비할때 핵심인데 우리는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요금을 미리 내고 이렇게 요금을 미리 내고 정류장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도 그러죠. 요금을 미리 내고 나서 지하철 플랫폼에 가서 기다렸다가 지하철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문 열리고 승하차를 하죠. 이 버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자, 버스 아닌 정류장 진입 시에 우리는 이제 요금을 지불합니다. 창원도 처음 기획되어 있던 거는 요금 선지불이 아니라 버스 안에서 승차하고 나서 요금 지불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슈퍼비 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얘기했더니 이제 뒤에 보완한 거에 보니까 뭐 그런 거 좀 보완한 걸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의 이창 같은 경우는 요 BRT 정류장 안에 이 플랫폼에서 평면으로 이동을 하도록 사람들이 다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걸 제대로 못하면 그건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겠죠. 이 정류장 및 주변 시설에 이제 스크린도어나 안전 패스 같은 거 설치하고, 그래 이제 이게 교통사고 중앙차로를 주행하면 속도감 있게 이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고, 그런 거 방지하려고 이제 다양한 그런 안전 장치들이 이제 구비되어야 됩니다. 이 BRT 시스템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접근하고 환승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이 그림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장애인들이 버스 시스템을 타도록 돼야 그게 이제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저걸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상버스가 들어온다고 승객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운전기사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약해. 이게 제대로 돼 있는데도 별로 없고. 요거는 에콰도르 퀴토에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섬식 정류장이에요. 양쪽에 있는 차가 지금 다 서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을 안 하는데 양문형 버스 양쪽에 문이 다 있어요. 이쪽에도 붙어서 쓸 수 있고 뭐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버스도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지역의 통행수에 이제 적합한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 기후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교통수단도 좀 더 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시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창원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창원에서 지금 내가 오늘도 버스를 한 2번 탔거든요. 근데 사실 버스를 탄 내 입장으로 보면 내가 시민으로서 존경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버스들이 도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게 내가 존경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통수단이 국제사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브라질 꾸리티바에 있는 하이브리드 버스고, 요건 스웨덴 말메에 있는 요 베눌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데, CNG 하이브리드도 있고, CNG 전기 버스도 있고, 이건 다양한 그런 교통수단들이 지금 도시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환승하는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잘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시스템을 알기 쉽게 브랜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어디를 가면 요게 이제 멕시코 시티에 있는 건데, 이제 메트로버스라고 하는 요 시스템은 정류장이나 버스나 어디 가나 보면 요걸 보면 그냥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브랜딩 갖추는 것도 창원도 처음 이걸 시작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BRT 노선을 주행을 하는 구간에는 이런 것도 섬세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창원 얘기를 먼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BRT라는 거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BRT 스탠다드에 의해서 BRT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이렇게 세 분류로 하면 30가지 정도 되는데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요. 100점 만점에 점수를 해서 85점 이상 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메달급의 BRT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국제사회에 이 SBRT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권이나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SBRT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BRT라고 말하기 좀 뭐하니까 좀 섹시한 이름 만들려고 슈퍼 BRT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약하면 SBRT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면 버스 운영에 이제 철도의 개념을 도입한 시스템이고, 통행 속도나 정시성, 수송 능력이나 이런 거 다 보았을 때 거의 지하철 수준을 한다. 이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게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SBRT를 이렇게 정의하고 SBRT를 어떤 기준에 해당되는 걸로 하겠다. 지금 이제 5개 대상 도시도 다 그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창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SBRT에 맞는 그런 기준에 맞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이제 기존 버스 대비 평균 통행 속도를 일반은 25km, 근데 급행은 한 35km, 평균 통행 속도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이제 도시 안에서 주행하는 게 이 창원도 창원시청 근처에 있는 도로나 마산도 일부 도로 같은 데는 사실 시속 30km 넘는 도로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버스가 주행하는 게. 그리고 예정 시간 출발 도착을 정시성 2분 이내에 준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 돼 있고, 이용자 서비스 수준 향상한다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이창에서 하는 건데, 버스가 도착하면 평면에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와서 평면으로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들이 피해를 안 입고 그냥 평면으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20년 전에 꾸리티바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 버스에서 발판이 이렇게 딱 내려와 가지고 그 플랫폼에 이렇게 딱 쓰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기술 수준이 자꾸 진화하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전 요금 지불하는 거예요. 요금을 정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요금 지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전용 주행로라 해서 폐쇄용 정류장을 만드는데, 이 정류장도
뭐 도시에 따라서는 완전 폐쇄형으로 할 수도 있고 반폐쇄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해놓은 건 반폐쇄형이라서 절반 정도는 이게 또 폐쇄해놓고 이 스크린 도어가 뭐 왔다 갔다 뭐 여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또 하나 대량 수송 및 친환경 교통 수단을 도입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전기 굴절 버스나 수소 굴절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걸 가이드라인이 아주 중요한 걸로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슈퍼비아티 대상 지역에는 사실 이런 교통수단이 이제 앞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전기만 내가 지금 이제 후속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얘기할 땐 4대 사는 걸로 뭐 지금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이 사업 목적은 도로 공급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현재 제한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이제 2군데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사업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요 마산 쪽에 있는 거는 2단계 사업이고 창원 쪽에 붙어 있는 요 구간은 1단계 사업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을 먼저 하고 연타별로 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1단계는 원희대로에서 BRT가 한 9.3km 정도 되는데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그다음에 2단계가 3일대로 BRT라고 하는데 요게 6호광장에서 도계광장까지. 요거는 내가 알기로 요 앞에 것처럼 도로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슈퍼 BRT는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2020년에 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뭐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한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비 절반, 지방비 절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 현황을 보면 내가 이제 요거 이제 그 통행량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이제 느낀 건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단계 사업지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노선버스가 지금 들어가는 게 33개, 14개, 25개 구간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중앙차로를 만들고 이 버스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어떤 건 굴절 버스, 어떤 건 아닌 거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장 문제가 생겨요. 이제 요걸 이제 슈퍼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잘 모니터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20몇 개 노선 버스가 똑같은 장사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잼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나라에는 요 BRT 클립 현상 같은 것들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느 도시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떤 도시는 가면 심지어 BRT 전용 도로에 마을버스까지 운행하는 데도 있어요. 뭐 이거 기본도 안 돼 있는 도시들인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어찌됐든 요 구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요거 할 때 진행할 때 정류장 만드는 거하고 요걸 이제 세세하게 잘 봐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잘못하면 디테일에서 망쳐버리면 나중에 상당한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승하차 인원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45개소에서 승하차 인원이 시간당 뭐 한 5,000명 정도라면 이건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BRT 하는 도시 중에서는. 뭐 이 정도 처리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뭐 굴절버스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하고 이제 노선 안배도 좀 해야 되고 세세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세세한 데이터를 본 건 아니라 내가 명확하게 얘기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 이제 요금 선집을 할 수 있는 정류장에 들어오는 것을 잘 해야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5개 도시 중에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에서 만드는 거를 제외놓고는 다 공통된 그런 고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성남에 갔더니 성남시 부의장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대상 구간이 있는데도 이 창원처럼 기존에 지금 이제 기존 도로에다 지금 이걸 만드는 거라 거기도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높고, 이게 모든 도시가 공통된 그런 고민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제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만드는 거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긴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BRT를 잘하는 사람이 디자인하는데 관여를 하면 그런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원 BRT 체계 시설 적용 계획이라고 그래서 요건 이제 국토부에서 만드는 이제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만드는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요 BRT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내가 뭐 얘기 듣기로는 교통연구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가이드라인도 보면 그 ITDP나 이런 데서 나온 그 BRT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좀 있고, 이제 대개 전용 주행로 정류장 차량 시스템 연계 서비스 해가지고 세세한 게 이제 이렇게 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정류장도 폐쇄형 정류장, 그다음 섬식 정류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일부는 이제 상대식 정류장이라는 게 정류장이 여기 쓰고 이렇게 쓰고 하는 걸 이제 상대식 정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도로 여건에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정류장 만드는 것도 대강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요 이제 그 원희들의 BR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슈퍼 BRT 기준에 맞춰서 대강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근데 저 6호 광장에서부터 도계광장까지 되는 거는 그것까지 저걸 다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내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두 군데를 유심히 봤는데, 하나는 이제 원희대로 BRT 같은 것은 이제 창원광장 처리 계획이라고 그래서 창원광장에 여기 이제 BRT 노선이 지나가는 데니까 여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요걸 광장을 축소하냐 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이제 안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게,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논쟁을 하거나 요거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걸 한번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켜보십사 하고요. 근데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이 창원 사정을 잘 모르니까 시민들이 이거 가지고는 큰 문제 제기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 광장 관련돼서 이 시민들이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세세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요건 이제 광장을 확장하는 안으로 지금 현재 그 세종시에서 아니 요 창원시에서는 대강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3일대로라고 그래서 이제 요게 2단계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가 지금 현재도 민원이 있고, 도로 폭언이나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안에 들어가는 진출입 차량들 처리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요거 유심히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장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또 이 사업 진행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주민들과 이제 누구 이제 중간에 끼어서 NG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정부의 창원시에서 예산 지원을 좀 해서 그 사람들이랑 코어를 할 수 있고 문제 풀을 수 있는 방법 찾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반대만 하면 이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지구는 한번 유심히 좀 보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소감이고요. 나는 창원 사정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예전에 이제 마산에 강연 오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터미널을 경유해서 온 적이 있어 대강 머릿속으로 아 거기가 어떨 것이다 하는 이제 감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광장하고 요 이제 합성동 구간이라는 요 일대 거는 한번 유심히 좀 한번 보십사.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여기 본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 수준의 간선급행버스 SBRT 시범 사업으로 5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5개가 다 내가 보기 슈퍼 BRT를 100% 하기는 다 어려워. 수도권 신도시를 내놓고는 사실 이렇게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내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세세한 거 검토해보고 뭐 돌파를 해보면 좋은 방법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고 느끼기로는 이게 첫 번, 지금 나는 이제 이걸 잘 몰랐는데 경남도에서 한번 자문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가 이제 첫 번 사업지구가 될지도 모른다,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와봤어요. 와봤더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여기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선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니까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십사 하고 지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제 원의대로 SBRT의 경우는 구간별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개씩 막 되는데, 버스 노선도 많고 차종도 다양할 거예요. 이 안에는 뭐 세대 굴절 버스가 들어온다면 4대 굴절 버스까지 주행을 하면, 버스도 뭐 다양한 것이 조상 버스부터 시작해서 뭐 그 플랫폼이 높은 버스까지 뭐 다양한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걸 정류장 안에서 다 수용하냐? 그게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이게 이제 이런 게 말하자면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게 아주 약해요. 그게 또 세세하게 보지도 않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넘겨주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안을 가져오면 그 사업으로 그냥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정교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이제 모도시에서처럼 정류장 만들어 놨다가 뜯었다가 또 다시 붙이고 막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내가 이제 요 그림으로 한번 그냥 간단히, 이제 누구 어느 도시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처음 BRT 시스템을 오픈했을 때 만드는 쉘터예요. 이 쉘터인데 내가 가서 이제 뭐라고 그랬더니 BRT가 뭐 하여튼 그 뭐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시범 사업한다고 정류장을 이렇게 해서 3개씩 정류장을 2개씩 해서 3개 지역에서 2개 해서 6개를 만들었어요. 반폐쇄형으로 이렇게 정류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냥 운행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이제 전기굴절 버스가 들어오니까 저상 버스에다 문이 다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스크린도어랑 이게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뜯어냈어. 이거 지금 다 뜯어낸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쪽 면에 있는 거를, 한쪽 면에 지금 요 반폐쇄형으로 요거 이제 스크린도어인데 요걸 다 뜯어내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나 지금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제 이거 디자인 해올 텐데 제대로 해올까 지금 걱정해요. 근데 여기도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BRT 크립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막 있어서, 내가 얘기하면 당장 뭐 관계기관이 여러 군데가 다 시끄럽게 되는 일이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실패하는 데가 있어야 그 실패하는 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건데, 이제 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게 있어야 또 진일보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내가 특정 뭐 도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라는 뜻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문회의 할 때 BRT 체계 시설 적용 계획을 일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실施설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잘해보면 좋겠다 하는 그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는
추월차로 계획이 좀 미흡하기도 하고 도로 여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제 추월차로 계획이나 수평 승하차 하는 거 사전 요금 지불 시스템 요것도 처음 계획안에는 차량을 탑승해서 요금을 지불하는 걸로 뭐 스마트 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를 차 안에서 태그하는 걸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처음에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근데 세종에서 시행착오 겪는 거 얘기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잼이 심하게 있는 데 가서 차가 쓰면 승하차 하는 사람이 막 수십 명씩 되면 승하차 하는데 시간 걸리는 게 워낙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되니까 사전 요금 조율 시스템 관련된 거 이런 거 좀 잘 세세하게 좀 봐라. 그 이제 뭐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도 요거 교통 정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우선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연구, 그 다음에 SBRT 실증 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부 예산 127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실증 사업 대상 도시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내가 보기에 지금 이 1차로 우선 협상 대상 도시로 선정된 걸로 세종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은 발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나오겠죠. SBRT 실증 사업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요금 선지불하고 우선시로 집어넣고 뭐 이런 것들을 세세한 거를 도시 안에 도로에서 이제 구현을 해보겠다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걱정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저 우수한 BRT 시스템들을 하나도 지금 보지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쿠리티바, 보고타, 멕시코시티, 아르헨티나 뭐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은 나라의 슈퍼 BRT 모델들을 다 본 현장을 본 사람인데 이제 그런 거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본 거 가지고 시행착오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지금 좀 있어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주 그냥 디테일한 걸 가지고 요건 이제 중국 이창에서 이 슬라이딩 시설이 이렇게 딱 나와서 버스가 도착하면 여기서 이제 미끄러져서 나와요. 여러분들 저기 KTX 타면 발판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동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게 이제 이 꾸리주바 방식인데 이거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이 짓을 했어요. 버스가 이 볼보 버스가 들어오면 요 문짝 열리기 전에 이 발판이 딱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거치대에 딱 걸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이 열리고 요 정류장에서 정류장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걸 자그마치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짓을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구현해내는 것이 이제 BRT 시스템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게 제대로 안 됩니다. 작은 거 하나가 사실은 이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이런 게 상당히 위협하다. 뭐 창원에서는 이런 거 세세한 걸 좀 잘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이제 창원 BRT와 이제 누비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이 내가 보니까 여기 공공자전거 시스템도 아주 낙후된 시스템이다. 지금 거는 뭐 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상당히 많은 건 IoT 기반의 스테이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 시설도 낙후돼 있고 옛날만큼 누비자 이용하는 사람도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요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런 걸 좀 결합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다 못 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기후위와 관련해서 도시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런 강연을 주로 하러 다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냥 갑자기 BRT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요 공공자전거 시스템 말고도 다양한 그 스마트 모빌리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이 BRT 시스템이 작동될 때 잘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원광장과 3일대로 구간 중에 이 합성동 지하상가가 통과 지역의 경우에 주민 민원도 많고 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와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요 사람들 문제 푸는 걸 좀 신중하게 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걸 안 하면 이걸 제대로 못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꾸 시끄러워지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은 시끄럽고 민원 생기면 안 하고 싶죠. 자꾸 피곤하니까. 그럼 또 이거 결정해 주는 걸 창원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방맹이 이렇게 두드리는 권한은 또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 생기면 이거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섬세하게 창원에서 능동적으로 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굴절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대 도입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4대 가지고 해서 창원 인구가 얼마인데 이것도 이제 뭐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버스 차값이 워낙 좀 비싸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기굴절 버스 같은 경우 금년 들어와서 요금이 좀 늘어가지고 현대에서 생산한 게 8억 9천만 원인가 얼마 돼요 대당. 근데 사실은 이게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중국산을 들여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든 현대 자꾸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뭐 수소나 전기차 이런 게 문제 있는 게 또 무지하게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시끄러운 것도 많은데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는 다 못 드리고요. 진짜 전기굴절 버스가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국제사회 동향을 보면 최근에 BRT 버스의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해서 이제 요게 지금 프랑스 낭떼에서 운영하는 전기 이중굴절 버스예요. 요 버스가 지금 22대가 여기가 지금 주행을 하는데 뭐 창원보다도 인구가 훨씬 여기가 적은 도시거든요. 이게 프랑스에서 이게 문화 도시로 유명한 도시인데 이 도시 안에서 지금 운영하는 전기굴절 버스입니다. 이건 스위스의 헤스와 ABB라고 하는 데서 생산한 전기버스인데 이건 이제 길이가 24m, 문이 4개고 기존 버스에 비해서 이제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더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 기후위기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 잘하면 그린니들과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사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요 보시면 이 브라질의 꾸리티바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인턴트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이게 전기 버스가 주행하고 여기 이제 전기 생산하고 환터미널에서 전기 생산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 운영하는 것도 다 그냥 자급자족 하듯이 이렇게 운영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2025년까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찌됐든 국내에서 처음으로 금메달급의 BRT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제대로 좀 아는 사람들 도움도 좀 받고 그래서 이걸 MP 같은 거 한 사람 들어와서 핸들링하는 과정을 제대로 처음부터 한번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운영을 하려면 BRT와 관련된 운영공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사례들이 국제사회에 워낙 많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소개한 거는 뭐 꾸리티바나 뭐 보고타나 뭐 이런 도시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건 사이즈가 워낙 커요. 근데 이제 여기 실정에 맞는 거 뭐 준비해 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고려해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강의는 8시 반까지 끝낸다는데 한 2, 3분 지났네요. 철도를 생각하고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철도처럼 버스를 가지고 이용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저 비용으로 뭐 창원에서도 아주 성공적으로 좀 잘 안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요걸 끝내고 질문 있으면 지금 이거는 40분에는 출발하셔야 되거든요. 시간 갖다가 직접 못 가드린다는 거니까 40분은 지금
이제 5분 남았는데 정말 정말 필요한 질문 궁금하면 한 사람만 받을게요. 5분 안에 35분까지 내가 그냥 끝낼게. 그건 이제 세세한 거는 근데 여기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세세하게 이렇게 뭐 좀 알으면 내가 대답을 제대로 해드리는데 세세한 걸 모르니까. 근데 요거 공사를 만들게 되면 노선 요거 정리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노선은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사가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 푸는 것도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예상되기 때문에 BRT와 관련한 어떤 그 시민 그 위원회, 발전 대표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갖다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이거 얼마나 걸려요? 가는데 시간이. 아무리도 40분 마지막으로 의원님 제가 최근에 얼마 했습니다. 아니 뭐 정류장은 지금 보여준 게 다 웬만한 건 금메달 크게요. 예? 그뭐 이런 것도 금메달급이고요. 지금 준비한다는 것도 이 원통형 정류장 이런 것도 다 금메달급이에요. 자, 그러면 35분 돼서 그냥 뭐 이걸로. 네. 준비하셔가지고 나 이렇게.